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2년 전 전 남편과 헤어지고 아직은 만나는 사람 없이 싱글인 채로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으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깨끗해진 경우라 조금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어요. 사실 방법만 다를 뿐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죠. 나는 이 인간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말들 흔히 하시죠? 하지만 저의 경우 그 속은 정도가 몇 마디 타박이나 질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성별, 이름, 나이 빼고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연애가 짧기도 했고 결혼 전까지는 좋은 얘기만 하고 즐겁게 데이트만 하니까 전 남편에 대해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배려도 있었고 상냥했고요. 엄청 착하고 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왜 제가 혼인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라는 강수까지 도가며 관계를 정리했는지 그 기막힌 얘기 한번 들어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등 수학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름 유명한 학원지에 있는 학원이고 대학 재학 때부터 쭉 하던 일이라 수입은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남편은 동료 강사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해주신 분이 말하길 자기도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지인을 통해 소개해주는 거라고 했었어요. 원래 소개팅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해 기본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나가는 거라 저도 만나는 사람이 직업이나 나이, 사는 곳 정도는 미리 정보가 있었습니다. 회계사에 나이는 저보다 2살 많고 사는 곳은 마침 제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이더군요. 29살이었던 저는 그 사람 스펙 듣고 그만하면 괜찮겠다 내심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마음으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는 않았어도 사람 괜찮으면 몇 번 더 만나봐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소개 자리에 나온 그 사람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제가 마음에 든다는 말을 처음부터 했고 저도 허우대 멀쩡하고 깔끔한 외모의 그 사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그 사람은 저에게 엄청 공을 많이 들였어요.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원 앞까지 데리러 와주었고요. 몇 달 동안 매일매일 만나니 정도 들고 저에 대한 성실한 태도에 믿음이 갔죠. 그래서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는 남들과 다르고 없었습니다. 다만 연애 초반부터 그 사람은 결혼하자는 말을 직접적으로 많이 했어요. 저는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했고 결혼은 급할 거 없지 않느냐 했지만 그 사람이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은 너무 이르다는 말을 했더니 어느 날은 제게 털어놓을 게 있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랑 결혼하려면 나에 대한 거 솔직하게 전부 털어놔야 할 것 같아. 이런 내가 싫다면 지금이라도 만나는 거 관두면 되는 거고 감수하고 만나준다면 너한테 정말 잘할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내 얘기 들어줄 수 있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그래? 내가 오빠에 대해 모르는 게 더 있나? 사실은 너한테 미처 말 못한 게 있어. 솔직히 말하기 어려웠던 건 내 가족에 대한 얘기라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무게를 잡나 했는데 역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걸 이것저것 많이 얘기했어요. 졸업한 대학교 전공, 지금 다니는 회계법인, 심지어 자기 수입이 얼마인지도요. 물론 제가 일부러 꼬치꼬치 캐물은 건 아니에요. 만나면서 가족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하면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다. 다만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유독
말을 아끼긴 했던 게 기억나네요. 솔직하게 털어놓을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나는 조부모님이 키워주셨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줄곧 혼자 살았고 지금도 혼자 살고 있어. 뒷받침해주는 부모님이 없고 혼자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자리 잡는 게 사실 힘들었어. 지금도 여전히 애쓰는 중이고. 너 만나기 전에 미리 말할까 했지만 혹시 나에 대해 편견 가질까봐 그래서 말 안 했어. 부모님 없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전부 혼자 힘으로 졸업했다는 말을 하는데 참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사람 만나면서 하도 멀끔하게 하고 다니길래 부모님 없다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힘들게 자란 줄도 몰랐습니다. 부모님 뒷바라지 없이 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대학교도 인서울 나름 좋은 학교 나오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니 이 악물고 살았겠구나 싶었어요. 어려운 얘기 솔직하게 털어놔줘서 고마워. 결혼하는 건 우리 둘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오빠도 말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해해. 하지만 우리 부모님 그리 꽉 막히신 분들은 아니야. 혹시 반대하신다면 시간을 두고 설득해야겠지만 나한테는 큰 문제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근데 결혼하면 너한테는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어. 너는 나랑 결혼하면 신경 쓸 시댁은 없는 거니까 어찌 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나는 네 부모님을 친부모라 생각하고 잘할 거고 말이야. 내가 아들처럼 잘하겠다고 대리사에 보신 셈 치라고 너희 부모님 설득하면 허락하시지 않을까? 뭐 대리사인은 무슨... 우리들이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실 뿐이야. 그러건 차차 생각해보자. 솔직히 말해 정상적인 집안이면 저도 훨씬 좋았을 겁니다. 부모님에게는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이 부모 안 계시다는 말을 하기는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사람을 이미 많이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신경 쓸 시댁이 없다는 건 오히려 좋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외가 쪽 집안은 아직 연락하고 사는데 다들 외국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외삼촌이랑 이모가 전부 해외에서 사업을 하신다면서 가끔 한국에 나오면 자기를 만나기도 하고 간혹 학비를 도와주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뭐 여행 가서 만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기댈 구석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면서 대학 때 잠깐 외삼촌 도움으로 공부도 하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부모 도움 없이 어쨌든 대학 졸업하고 취직까지 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외가 식구들이 도와줬다고 해도 친부모랑 같지 않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남들 다 부러워하는 좋은 직업에 외제차까지 끌고 다닐 정도로 출세했으니 뭘 해도 잘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결혼 허락받을 때 사실 한 번에 허락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남자친구가 선물 싸들고 찾아와 부모님 설득했고 저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도 결국은 허락하셨습니다. 아빠는 남자친구 멀쩡한 모습 보고 깜빡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른한테는 또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아빠는 이미 사위로 인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제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셨지만 걱정하듯 한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역시 어른들 말은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싶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네 결정을 믿지만 걱정해야 되는 건 사실이야. 엄마는 사위감 부모가 없는 걸 걱정하는 건 아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두루뭉실하고 명확하게 자기를 안 내놓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려. 혹시 너 네 남자친구 집에는 가봤어? 아님 주변 다른 가족이나 친구는 만난 적이 있니? 엄마가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 당연하지. 결혼할 사이인데 모르겠어. 엄마는 대체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 나한테 숨기는 거 하나 없이 다 얘기했어. 부모님 안 계신다고 털어놓기까지 했잖아. 나는 시댁 없어서 좋기만 한데 뭘.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엄마는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왜 이리 뭔가 불안한지 모르겠다. 저는 엄마의 그 말에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는 겨 아쉬워서 그런 기분이 드는 거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여유가 많은 편이세요. 아빠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셨고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셨고요. 남동생은 공공기관에서 일합니다. 솔직히 저 부족한 거 없이 자랐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제 동생 앞으로 아파트도 하나씩 마련해 주셨어요. 이건 결혼 준비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오픈하게 되었고요. 결혼하기로 한 후로 우리 집에 여러 번 와서 가족들과 식사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만나서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이라고 다 소개했고요. 물론 다니는 직장에도 결혼 얘기 다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속이거나 숨기는 거 없이 전부 오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결혼할 거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혼을 서둘렀으면서도 저한테 뭐랄까 솔직하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이 나중에 눈덩이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저를 결혼하기 전에 자기 집에 데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집 주소를 몰랐어요. 사는 동네까지는 말했지만 상세한 주소는 결혼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동네는 나름 잘 사는 동네였는데 그 사람 말로는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신혼집으로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빠, 우리 그냥 신혼집 새로 왔지 말고 오빠 집에서 시작하는 게 어때? 오빠가 쓰던 살림도 있을 테고 필요한 것만 사서 시작하면 결혼 비용도 아끼고 좋을 것 같은데 어때? 그런데 좋아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안 돼. 나 그 집에 대출이 많거든. 집 정리해서 대출 없이 시작하고 싶어. 네 앞으로 집 해주셨다며 거기서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어? 글쎄, 그럼 오빠 집 처분해서 대출 갚고 얼마 정도 여유 있는데. 내 집에서 살려면 세입자도 내보내야 하고 보증금 빼줘야 하거든. 그럼 오빠가 집 팔고 보증금 보태줄 수 있는 거야. 뭐? 보증금? 그걸 왜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건데? 어차피 네 명의 아파트잖아. 내가 도와주면 네 집 공동여유를 해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내 집 한도는 당연히 결혼 비용으로 보태긴 할 거야. 하지만 보증금 빼준 목돈은 해주기 싫은데. 그건 네가 부모님한테 좀 부탁드리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 다른 대출도 있어서 그거 갖고 결혼 비용 쓰려면 남는 것도 없어. 저한테 말하지 않은 대출을 그제야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었는데 몰랐던 대출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짜증났었습니다. 이거 말고 나한테 얘기 안 한 거 또 있어. 있으면 내가 기회 줄 때 말해. 나중에 또 다른 대출이나 빚 있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화날 것 같거든. 그리고 정확히 결혼 비용으로 얼마 모아놨는지도 얘기해줘. 그래야 나도 준비를 하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현금 여유는 사실 얼마 없어. 사실 여기저기 투자하느라고 돈이 좀 묶여 있어서 말이야.
한 2천만 원 정도? 일단 그걸로 결혼 준비하면 안 될까? 현금 2천만 원 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뭐 2천만 원? 오빠 지금 나한테 고작 2천만 원 손에 들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설마 집 팔면 여유 있는 거지? 그렇겠지. 근데 대출 받고 나면 그리 많지도 않아. 그 돈은 다른 데다 투자할 거니까 이해해 주라. 결혼 전부터 돈 문제, 신혼집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제 명의 아파트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남는 돈은 전부 저에게 관리하게 주겠다면서 말은 또 뻔지르르하게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너한테 돈 관리하게 해줄게. 내 월급 거의 1,000만 원 돈 되는 거 알지? 물론 몇 달간은 카드값에 나갈 거 많아서 다는 못 줘도 차근차근 너한테 맡길게. 자기 월급 실수령액까지 말하면서 제게 맡기겠다길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투자 때문에 다른 데 돈이 묶여 있다는 말도 믿었어요. 그때 통장까지 전부 까보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후회되네요. 어쨌거나 금전적인 부분은 저에게 큰 소리만 쳤지 뭔가 확실하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집에 한 번쯤 가보고도 싶었는데 제가 가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남자 혼자서 살아서 집이 더럽다는 둥 치워야 한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만 댔고 저를 절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했던 건 결혼 전에 그 사람 친한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이야 부모님 안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고 외가는 전부 해외 거주한다고 했으니 그렇다 쳐도요. 회사 사람들 말고 친한 친구들에게 보통 예비 신부를 소개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제 친구들에게 결혼 전에 미리 따로 만나 소개했는데 남자친구는 저에게 자기 지인들을 전혀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동창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인서울 D대학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했고 과대까지 했다고 했는데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준 적도 없었고 동창회도 안 나가는 것 같았고요. 뭐랄까 제 눈에는 딱히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안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서로들 살기 바빠 그래서 자주 못 만나는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결혼 전에도 만날 친구 하나 없다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외가 식구들 해외에서 살아서 생전에도 어렵다니 어쩔 수 없이 생략했고 정말 간소하게 결혼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아들처럼 잘하겠다는 사람인 거 믿었고 자기 식구 없으니 우리 부모에게 잘하겠다는 것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과정 얘기하자면 그것도 이상한 게 많긴 했어요. 하지만 이 얘기는 생략하고 결혼 후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결혼 후 한 집에서 남편과 생활하고 나서야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것과 다른 모습이 많다는 걸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원래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욱하는 면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처음 시작은 돈 문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분명 결혼 전 저에게 경제적인 걸 맡기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혼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세 달이 되도록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했어요. 첫 달에는 자기 카드값이랑 나가는 게 많아서 못 주겠다더니 매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동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먼저 말을 했는데 남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결혼 전에는 나더러 돈 관리하라더니 대체 이게 뭐야? 월급을 안 줄 거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같이 내야 하는 거 아냐? 월급은 왜 안 보여주는 건데? 말 나온 김에 당신 계좌 내역 좀 보자. 대체 정확한 월급이 얼마야? 생각해보니까 나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 당신이 집 팔아서 넣어놨다는 주식 계좌 나 한 번도 본 적 없고 투자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제는 말해줘야 하는 거 아냐? 생활비 때문에 그래.
내가 이번 달까지는 좀 봐달라고 했잖아. 다음 달부터는 꼭 줄게. 근데 전부 다는 못 주고 내가 쓸 거는 빼고 줘야겠다. 말이 살짝 달라지길래 이럴 거면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져 물었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돈으로 자기를 무시한다며 오히려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드는데 마치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본인 월급이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결혼해서는 갑자기 말이 바뀌는데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혼 전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그 사람이 씀씀이가 작은 것도 아니었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쓰나 보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도 못 줄 정도였나 싶어 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이 되게 바쁜 직업인데 그런 직업치고 야근도 없고 바쁘지도 않고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게임만 하거나 TV만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또 제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 원래 늦는 거 알면서도 저를 구속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못 만나게 하는 이상한 면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와줬던 지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 해도 누군 이래서 별로다, 누군 이래서 안 좋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때문에 인간관계가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겠네요. 허언증도 있는 듯해서 이런저런 사소한 거 거짓말들도 뒤늦게 알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 전에 어느 나라에 여행 갔던 적이 있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없다던가 사소한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것들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죠. 그걸 느낀 게 결혼하고 나서 반년도 채 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대로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그 무렵 생겼으니까요. 마침 제가 학원을 쉬는 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 오히려 지금은 감사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요. 그날 남편 출근하는 거 보고 저는 여느 때처럼 청소와 집 정리를 해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종일 부족한 잠도 자고 먹을 거 먹고 모처럼 휴식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 남편 오면 먹을 국을 끓일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 누가 온 건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택배나 배달 말고는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 이상했죠? 잡상인인가 싶어 돌려보낼 생각으로 누구냐고 물었는데 웬 중년의 여자분이 김영민이라고 여기 살죠?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래요? 이러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건 분명 내 남편 이름이었고 설마 아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무슨 일이냐며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할 얘기가 길다면서 혹시 지금 김영민이 집에 있냐고 하는 겁니다. 없다고 했더니 잠깐이면 된다고 하도 간절히 얘기를 하길래 일단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런 중년 여자가 남편을 안다고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 여자는 집에 들어오더니 거실에 걸린 결혼사진을 한참 보더니만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집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뭐랄까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당혹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암튼 복잡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제 남편하고는 어떤 관계시길래 찾아오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분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아닐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잡한 얼굴로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놈 결혼했다는 소식을 왜 엉뚱한 사람한테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다니까 그쪽은 내 며느리가 맞겠군요. 영민이한테 내 얘기 들은 적 없죠? 아마 이놈이 자기 엄마 죽었다고 했을 수도 있죠. 아야, 내가 수소문하다가 겨우 알고 찾아왔네요. 내가
영민이 엄마예요. 내 귀로 분명 엄마, 며느리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서도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 손에 작은 명함을 하나 건네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분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일단 주머니에 챙겨뒀습니다. 네, 우리 남편 어머니시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죠? 남편이 저한테는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시다고 했거든요. 외가 쪽 친척들도 다 해외에 계신다 해서 결혼하면서도 아무도 본 적 없고요. 정말 남편 어머니 맞으세요? 그러자 그 중년 여자, 아니 남편 어머니라는 사람이 참담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러면 하다. 엄마한테 말도 없이 결혼까지 했네요. 이왕 결혼했다니까 어쩌겠어요. 내 아들 놈 며느님이 봐주고 살아야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없다던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것도 충격인데 아들이 결혼한 걸 모르고 있다가 찾아왔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 일단 얘기를 들어보려 했는데요. 하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 엄마라는 분은 인기척에 놀라더니만 급히 숨는 신용까지 아마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 집에 왔으면서 아들이랑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는 게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선 남편은 그런 저와 자기 엄마를 보고는 훨씬 더 당황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이러더라고요. 영민아, 엄마야. 어차피 마주쳤으니 네 저한테 얘기해야 하지 않겠니? 왜 엄마 죽었다고까지 거짓말을 한 거야? 결혼까지 했으면 연락은 했어야지 이놈아.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는 표정이 험악하게 바뀌더니만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자기 엄마 어깨를 밀며 집 밖으로 내쫓을 기세였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 힘에 밀려 맥을 못 추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빠, 대체 왜 이래? 오빠 엄마라고 하셨는데 맞는 거야. 그럼 오빠가 나 속인 거잖아.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왜 자기 엄마를 힘으로 내쫓으려고 해? 놀란 제가 남편 팔을 붙들고 말렸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듣긴 뭘 들어. 네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라. 내가 당신 같은 엄마는 필요 없다고 했지. 남의 인생 망치려고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서슬퍼렇게 소리치며 나가라고 악을 쓰자 남편 엄마는 마지못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오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민아. 너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설마 내가 너한테 잘못 물으려고 왔겠니? 이놈아, 부모 모르게 결혼까지 하고 너 대체 어쩌려고 이래? 한마디만 더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당장 나가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를 그렇게 내쫓아버리고는 분이 안 풀리는지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지금 제일 황당하고 어이없는 건 저인데도 오히려 제가 말을 못 꺼낼 정도로 본인이 더 난리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돌아가셨다는 당신 엄마가 어떻게 우리 집에 살아서 오신 건지 말이야. 당신 나한테 부모님 돌아가신 거 거짓말한 거야.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납득하게 설명 좀 해줄래? 그러자 남편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얼굴로 나한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말 안 한 거야. 내가 말한들 네가 이해하겠어? 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하고 엄마 노릇도 안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영 끊고 살았고 그러니까 당신도 시부모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야. 달라질 걸 없어. 왜 달라질 게 없어?
죽었다는 당신 엄마가 버젓이 살아계신 걸 알았는데 달라질 게 없다니. 당신 대체 어디까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나한테 거짓말을 얼마나 한 거냐고. 당장 나한테 털어놔봐. 그리고 다른 거짓말 있다면 오늘 다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 다른 건 당신 속이는 거 없어. 단지 우리 엄마가 내 돈 탐내고 힘들었던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결혼하면 당신 힘들까봐 연 끊고 살기로 한 거고, 당신은 그냥 내 말대로만 하면 돼. 지금 와서 우리 엄마랑 연락이라도 하고 살겠다는 거야?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을 하면서 지금처럼 연 끊고 사는 게 나도 편한 길이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전혀 자기 뜻을 부피려 하지 않는 거 보고 일단 수긍하는 척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네요. 남편에게 쫓겨나가던 시어머니의 안타까운 표정이 자꾸만 생각이 나기도 했고 남편의 말은 저를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기분을 살피는 듯 했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더군요. 나중에는 네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 보고 저는 남편 어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에 오기 전 받은 명함을 두고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다는 말에 남편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주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만나야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다면서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일찌감치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였어요. 도착했더니 문을 열어주시며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방 2칸의 작은 집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인기척이 있길래 슬쩍 봤는데 침대에 환자로 보이는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시더군요. 내가 이제는 말라도 되지? 저기 누워있는 양반은 영민이 아빠야. 지금은 거동을 못해. 얼마 전에 큰 수술도 했고 치매도 있어서 정신도 온전치 않아. 영민이가 당연히 말 안 했을 테니 많이 놀랐겠네. 네. 저한테는 2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많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놈이 여기저기 거짓말하고 다니는 게 많아. 그래도 설마 결혼까지 했을 줄은 몰랐네. 그럼 친구한테 결혼했다는 말 듣고 갑자기 찾아간 건 미안해. 내가 그 녀석 직장에도 연락해보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이 녀석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옮겼길래 찾는데 오래 걸렸지. 네. 직장을 옮겼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오빠가 지금 일하는 회계사 사무실 오래 일했던 걸로 알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황당한 표정으로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이 직장도 거짓말을 했나 보네. 자기 직업을 회계사라고 했어? 세상에. 내가 이놈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지. 정말 미안해. 며느님한테는 내가 면목이 없네. 실은 우리 아들은 회계사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보험 설계사 일하면서 여기저기 영업 다니는 걸로 알아. 그래도 벌이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이놈이 작년에 내 돈 5천만 원을 통장에서 빼서 집을 나갔거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들이지만 너무 미워서 내가 이놈을 찾아가서 가만 안 두려고 했어. 결혼했다니까 내가 모른 척할까 했지만 며느님은 또 문제겠어.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했던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직업은 회계사가 아닌 보험 설계사였고요. 그동안 생활비를 안 주려 한 것도 그제야 납득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대학 나온 것도 거짓말에 집을 샀다가 팔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취방에서 생활했고 자기 엄마 돈까지 훔쳐서는 그걸로 결혼했구나 짐작이 갔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야? 결혼까지 했으니 그냥 우리 아들 받아줘야 하지 않겠어? 알고 보면 이놈이 불쌍한 놈이야. 어릴 때부터 돈 없이 자라서 열등감도 많고 자존감이 낮아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된 것 같아 싶어. 내가 엄마로서 많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이렇게 다 털어놓았으니 며느님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남편을 이해하려고 찾아온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숨기는 진실을 알려고 온 거니까요. 죄송하지만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대개 아들하고 이쯤에서 끝내야 할 것 같네요. 아줌마는 법적으로 책임은 묻지 않을게요. 아들 결혼한 거 모르셨다는 건 거짓말 아닌 거 알겠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그 집을 나오려고 했는데 남편 엄마가 저를 붙잡더니 이러는 겁니다. 어머, 이렇게 가면 어떡해. 저기, 이런 말에서 나도 참 염치가 없긴 한데 사정이 급해서 말이야. 혹시 아들이랑 헤어지면서 그놈이 나한테 가져간 5천만 원 어찌 보전 좀 해줄 수 있을까? 본인도 염치가 없는지 몸을 베베 꼬매서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도 그 인간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판인데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남편 엄마가 하는 말 들으니까 잠시나마 치근한 마음 가졌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 나와서 집으로 가서 남편은 목까지부터 전부 싸놓았습니다. 대충 짐을 꾸려서 현관밖에 내놓았고 남동생을 급히 불렀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안 믿는 눈치였지만 일단 집으로 와줬습니다. 남동생이 오고 나서 잠시 후 남편 놈도 퇴근을 했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저와 남동생이 앉아있는 거 보고도 태연하게 천하만냐면서 아는 척을 하더군요. 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제가 먼저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나 오늘 당신 엄마 만나고 와서 당신에 대해 전부 들었어. 당신 나온 대학이며 직업이며 모든 걸 다 속였더라. 나랑 결혼하려고 당신만의 세계를 창조한 것 같던데 그 거짓말이 영원할 줄 알았니? 다 알고서 내가 당신하고 계속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당황도 하지 않고 차갑게 표정이 식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걸 알았다는 제 말에도 그 사람은 다른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 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엄마를 만나고 그래? 너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믿어. 내가 돈 가져갔다 그러지. 우리 엄마가 당신 속이는 거야. 내 돈 탐내는 건 우리 엄마라고. 당신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하겠니? 그러고 보니 우리 만날 때 자기 집에 한 번도 데려간 적 없었지? 집이 있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직업까지 속여가며 돈을 왜 그렇게 쓴 건데. 외가 식구들이 다 해외에 산다고. 당신 어머니 말로는 외삼촌도 있지도 않다며. 당신의 아픈 아버지까지 그렇게 외면하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였어? 이렇게 나 속이고 결혼하고 싶었어. 긴 말할 거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사기쳐서 결혼한 거니까 당연히 이혼이야.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싹 다 청구할 거니까 앞으로 그동안 거짓말한 쥐딱지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천천히 다 설명한다잖아. 너 정말 나랑 헤어질 수 있어. 좋아. 내가 너한테 잘 보이겠다고 직업 속인 건 미안해. 하지만 나 보험 팔아서 한 달에 300 넘게 벌어. 그 돈 다 너 줄게. 내가 돈 못 버는 백수도 아니고 너한테 꿀릴 것도 없다 이거야. 웃기는 소리 마. 문제가 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나는 당신이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거짓말한 걸 문제 삼는 거야. 당신 혹시 리플리 조목은 알아? 입만 열면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 그거 병이라고. 돈 땅 필요 없어. 나는 나 속이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 본인이 감당되는 거짓말을 했었어야지. 남의 이세까지 망가뜨리냐. 이건 범죄야, 범죄. 난 너랑 이혼 못해. 절대 못 헤어지니까 어디 맘대로 해봐.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가. 그때 남동생이 나서서 남편놈과 신랑이 그때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나가면서도 끝까지 회유하려는 말을 하고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남동생도 기가 막혀 했죠. 부모님한테 얻지 말았냐면서 허탈을 했고요. 저는 졸지에 범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은 남편이 행패 부릴 수도 있으니 이 집에 있는 게 위험하다고 당분간 본가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밀번호 다 바꾸고 문단속 단단히 한 후 본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고 헤어지겠다 했습니다. 왜 그리 혼인신고를 빨리 했는지, 이혼을 어째야 하나 고민했는데 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 소송하면 이혼 절차 없이 결혼 무효된다고요. 저는 동생 도움을 얻어 동생 지인이라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혼인 취소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형사 고소도 같이 걸었어요. 그동안 제가 그 인간 때문에 입은 금전적 피해도 상세히 적었고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진단서도 첨부했습니다. 물론 그 인간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협박 전화와 문자질로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카톡이랑 문자로 화를 엄청 내더니 심지어 저를 도리어 고소하겠다고 하더니만 또 미안하다, 대화로 풀자.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쇼를 하더군요. 결국 남동생과 아빠가 콩밥 먹이겠다는 말로 혼내고 나서야 그만두더라고요. 그 후 6개월간의 소송 끝에 저는 승소했고 그 인간과는 이혼 절차 없이 혼인이 취소되는 걸로 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이사도 나왔고 학원도 관뒀어요. 지역은 못 밝히지만 그놈과 전혀 접점이 없는 지역에서 삽니다. 그 인간과 짧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 정신도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그놈 거짓말과 교묘함에 놀아나면서 저 역시 영향을 받았던 거죠. 전 남편 놈처럼 거짓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해놓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며 허운을 하다가 그걸 사실로 믿고 사는 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정신병이고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도망치는 것밖에 답이 없다네요. 그래도 저는 난데없이 나타난 그놈 엄마 덕에 일찍 탈출했으니 더 이상 인생 망치지 않는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저의 아찔했던 결혼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저의 사기 결혼 사례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혹여 본인이나 주위에 제 전남편 같은 놈이 있다면 꼭 멀리하시고 가급적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